루킹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중요한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트렌드는 이제 일부 도시, 때로는 국가들까지도 스스로를 재창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반복되는 폭풍, 침식 등 기후변화의 결과로 수많은 생태학적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에 직면했을 때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취약합니다. 특히 해안 도시와 해안 국가들의 경우 해수면 상승이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이들은 점점 더 효과적이고 인상적인 방어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뉴욕에서 일본, 베네치아, 네덜란드를 거쳐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러한 해결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위 상승은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도시는 이미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네치아의 경우입니다. 베네치아는 아드리아해의 석호에 주로 말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도시의 운명은 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네치아가 전 세계적으로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해상 우위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제의 도시인 베네치아는 여전히 큰 위험에 취약합니다. 아쿠아 알타, 이탈리아어로는 높은 조수라는 뜻으로 영어의 하이타이디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용어는 베네치아가 특히 홍수에 취약한 가을에서 봄 사이의 시기를 가리키며 이는 높은 조수 현상과 다른 자연적 요인들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취약성입니다. 이 위협은 잘 알려졌지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아쿠아 알타는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기록을 보면 가장 큰 홍수의 대부분이 2009년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최근의 예로 2019년 11월에는 50년 만에 가장 높은 조수가 도시를 덮쳤고 아쿠아 알타는 2m에 달해 도시의 거의 85%가 잠기며 수많은 재산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도시는 방어 체계인 모질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데 수십억 유로를 쏟아부었습니다. 78개의 이동식 방조제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는 베네치아를 둘러싸며 아드리아 해와의 방수 경계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만조 때 바닷물이 석호로 들어오지 않게 하고 해수면보다 약간 낮은 도시의 저지대가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준비되어 온 모지 프로젝트는 2003년에 본격적으로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제방의 첫 구간은 2008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아쿠아 알타가 도시를 위협했을 때 프로젝트의 일부가 시험되었습니다.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네치아는 거의 잠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지 프로젝트는 2023년 12월 이되어야만 완전히 효과를 발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연은 부분적으로 이 방벽의 역사에 남은 수많은 부패 스캔들 때문입니다. 이 방어 시스템은 적어도 세기 말까지는 보호를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수위 상승과 대홍수에 대한 두려움은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공유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특히 뉴욕시에 해당됩니다. 미국의 경제 수도를 상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고층 빌딩의 숲과 화려한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건물들의 유리와 강철 지붕 아래에서 도시는 멈출 수 없는 해수면 상승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미국 동부 해안에 위치한 뉴욕은 자주 극심한 기상현상에 시달립니다. 허리케인과 폭풍이 자주 도시를 강타해 많은 지역이 침수됩니다. 또 다른 위험 지역인 빅애플은 허드슨강과 이스트강의 하구 그리고 대서양을 마주한 위치에 있어 지리적으로 해수면 상승과 급격한 홍수에 특히 취약합니다. 최근 역사에서 대규모 홍수가 이미 도시, 특히 그 중심부인 맨해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2012년에 도시를 혼란에 빠뜨렸던 허리케인 샌디를 기억합니다. 이 사건으로 44명이 사망했고 샌디는 미국 최대 도시에서 약 19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뉴욕 역사상 이 극적인 사건 이후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현상을 막기 위한 대규모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맨해튼 남동쪽 이스트강을 따라 거대한 방수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4km가 넘는 길이로
이 방수벽은 35m 이상의 깊이에 매설되어야 하며 지상으로 3m 이상 솟아오르게 됩니다. 이 거대한 방벽은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이 섬의 한쪽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철근 콘크리트 벽은 필요에 따라 크기를 늘릴 수 있으며 이는 해수면 상승을 미리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2026년 이전에는 가동되지 않을 이 새로운 방벽은 1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 것입니다. 도시는 또한 공사 중에 파괴된 녹지를 보상하기 위해 새로운 고가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하 하수도와 폐수 처리망에 대한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벽을 세우는 해결책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채택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의 방벽은 처음에는 3m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일본에서는 10m에서 15m 높이의 방벽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일본 본섬 혼슈의 북동 해안에는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바닷물을 막기 위한 거대한 댐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벽 건설은 201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3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끔찍한 쓰나미가 일어나 이 지역 대부분을 초토화시키고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쓰나미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이후에 원전 사고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취약한 일본 해안에는 2011년 재해 이전에 10m 높이의 방조벽이 세워져 있었지만 쓰나미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로 인한 재해 이후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자 일본 당국은 더 크고 더 높고 더 견고한 또 다른 방벽의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추가적인 재해를 막기 위해 당국은 일본 해안선의 일부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450km가 넘는 해안선이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15m 높이의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인상적인 방조제이지만 2011년처럼 22m 높이의 파도가 다시 나타난다면 그 효과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벽 외에도 일본은 자국에서 증가하는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방법들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쿄 교외에서는 반복되는 홍수를 막기 위해 거대한 지하 배수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G캔즈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과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들은 주요 저리조를 견학할 수 있습니다. 길이 177m, 너비 78m, 높이 25m의 이 저장실은 건조할 때만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리발이나 스노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06년부터 7km가 넘는 지하 터널 시스템이 설치된 이후로 수많은 재난이 예방되었습니다. 물에 잠기지 않기 위해 일부는 심지어 한 나라 규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네덜란드의 문제는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세기 동안 벨기에와 독일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지역의 주민들은 파도를 막아 땅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기술을 터득해왔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국토 중 26%가 해수면보다 낮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세워진 제방이 없었다면 오늘날 네덜란드의 약 3분의 2는 물에 잠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내륙에도 존재하며 수역을 간척해 땅을 되찾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폴더라고 불리며 현재 네덜란드 영토의 무려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총 22,500km에 달하는 제방이 있는데 이는 만리장성보다 1000km 이상 더 깁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대한 인프라도 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53년 네덜란드는 대규모 홍수로 1,800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40년에 걸친 대규모 재건과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델타 프로젝트로 알려진 이 사업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수 상승 방어책으로 여겨집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약 15개의 댐 건설이 포함되었습니다. 로테르담 홍수 방벽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시설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마이스란트 캐링으로 알려진 이 방벽은 두 개의 아치형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길이 220m, 높이 22m에 달합니다. 이 방벽은 1997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방벽은 폭풍 경보가 발령될 때 로테르담과 부케를 연결하는 운하를 차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거대한 15,000톤짜리 강철 구조물은 2007년과 2017년 단 2번만 닫혔습니다. 하지만 해수면 상승은 네덜란드 해안선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셀더강, 웨즈강, 라인강, 그리고 그 지류들 중 일부도 북해로 향하는 길에 네덜란드를 가로지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 강들에서의 홍수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잘 이해됐으며 일부는 조치됐습니다. 좋은 예로는 네이메혼이 있습니다. 라인강으로 흘러드는 바알강에는 대규모 홍수를 막기 위해 새로운 수로가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미래의 기후위험을 불안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 IPCC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해안선과 강 근처 지역을 포함해 전체의 60%가 홍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예상보다 빠른 수위 상승으로 2100년까지 최대 2m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델타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통제 불가능한 홍수가 발생할 경우 대피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유 농장과 같은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20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에 직면하자 곳곳에서 해결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국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어 이런 해결책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프라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로 인해 많은 나라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매우 시급합니다. 최신 과학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수위가 상승할 것이며 예측에 따라 50cm에서 수미터까지 다양하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유명한 건축가들에 의해 현재 몇몇 야심찬 해결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아케 인겔스의 덴마크 회사가 진행 중인 오셔닉스라는 부유도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모듈 단위로 운영되며 경제적이고 개념적인 모델이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빈센트 칼라보가 제안한 에쿠아리아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6번째 대륙에서 나온 해조류와 재활용 플라스틱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인 해저 도시들의 비전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미래의 희망을 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Looking for Goodbye에서 다시 뵙겠습니다.